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오늘이 1월 1일인데요. 22일 날 시험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 2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급해하는 마음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걸 공부하면 이 점은 올릴 수 있어. 이러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정지 지역사회복지론 제7강 지방분권화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40분, 50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에서 2.5문항의 평균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2.5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5개 봤어. 그러면 내가 10점을 올릴 수 있어.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하나를 조급해 하지 말고 그 하나에서 확실히 내가 알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나머지 20일 동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20점, 30점은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같이 보시죠. 지방분권화. 여러분들 지방분권화에 대한 시험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론이잖아요. 지역사회복지론이 시작되려고 그러면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죠? 그죠?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어져야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방분권화의 개념은 뭐죠? 중앙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제 지방의 특성화를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의 권한이 강화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지자체 있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자체 자치와 지역주민의 자치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자치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1991년 6월에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되어지고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 1991년에 지방 도의원들은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았어요. 1991년에. 그러나 시도지사는 직접 선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직접 선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5년 7월부터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언제부터? 맞아요.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법제론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과목과 매칭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의의는 뭐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사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지자체마다 각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개편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와 더불어서 이 도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어떤 계획이 수립되죠? 그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될 때에 누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죠? 공청회를 한다든지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10회 볼까요?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부터 뭘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전환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이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전환되어진다. 18회 지방자치의 영향입니다. 자, 지방 분권화, 지방자치를 통한 영향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영향도 기억하셔야 되고 부정적인 영향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이거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인한 장점에 대한 것은, 단점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한쪽에 대해서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진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향상된다. 지역복지에 의한 어떻게 해요? 책임,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 공약이 활성화되어지죠. 당연히 그러겠죠. 10회 볼까요?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지역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죠. 9회 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으니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 지역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유리하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나 지역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유리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관련 지방 분권화의 주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를 주목하냐면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민간협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때 당시는 복지였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도입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4년마다. 그래서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 이게 2015년부터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도입. 언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2004년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국고보조 사업이 어디로? 지방 이양을 위한 국고보조 정비 방안이 확정되면서 2005년부터예요. 2005년부터 뭐가 되냐면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 일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유지하되 일부는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한시적 분권교부세로 지원됩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권교부세에서 여기 2015년 보면 보통교부세로 바뀐다 그랬죠. 분권교부세는 딱 이거는 여기에 써 이렇게 해서 그 권역을 나눠서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써 한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써, 이거는 여기에 써, 이거는 여기에 써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이쪽에 어느 정도 할당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한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몰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모든 예산이 충당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딱 권역을 나눠서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5년에는 왜 보통교부세로 다시 통으로 줬어요? 이제는 통으로 줬어. 권역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2015년에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앙에서 통으로 주더라도 지자체 나름대로 그런 어떤 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을 하고 2015년부터 다시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5년 분권교부세, 2005년에 분권교부세,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후 지역별 복지 수준의 격차 및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처음에는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줬다가 이후에 지역별 복지 수준의 격차,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환원됩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 중에 양로시설만, 그리고 정신요양 사업은 어디에?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2005년에 분권교부세에서 2015년 보통교부세로 바뀌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 분권화가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지방 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죠. 좋은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고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가 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뭐예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이 약화가 되는, 중앙정부가 이제는 그건 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어떻게 해요? 권한과 책임을 배제하고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중앙정부가 신경을 안 쓰면 지자체 단체장의 그런 어떤 재량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 역할이 축소가 되고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주도는 도지사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서 복지에 예산을 30% 투자했어. 그런데 타 시도는 지자체 단체장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15%, 10%밖에 투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제주도의 복지와 다른 지역의 복지의 수준 차이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처럼 지방 분권이 일어나면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균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 증대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19회 볼까요? 지방 분권으로 인해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화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12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약화시킬 수가 있다.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계속 제시되고 있죠. 지방 정부가 사회 개발 정책에 우선을 두는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로 복지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격차, 불평등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 장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죠. 15회 볼까요?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진다, 제공되어진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진다. 맞춤형,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방행정 부서의 역할이 강화가 된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가 되어진다. 비정부 조직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는데 과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지 재정의 불평등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정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죠. 지역마다 발전의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균형적에 이루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저는 향후 이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중앙정부 책임과 권한이 약화되면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정부,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중앙에서 할 것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 이양할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 재정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확대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주민 참여가 장점인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의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창치와 환경이 필요하다. 자, 지방에 넘겼는데 지방 안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빚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10회 볼까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까요? 지방분권화 이후 민간 부분의 과제는 어떤 것일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종교, 시민단체 등과 같이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 및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에서 충분히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8회도 볼까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1회 지역사회복지는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복지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6회 볼까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의 전달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죠. 우리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에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자주 언급되어지는 게 1995년의 보건 플러스 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입니다. 5년 동안 1995년에서 5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본사업으로 넘어가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건과 복원이 같이 매칭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보건과 복지는 조금 동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건복지 사무소를 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에 보건소를 사무소로 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 보건소가 많나요? 많지 않죠? 그죠? 우리 제주도도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 어떤 행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 사무소를 설립해서 일은 많아졌는데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5년 시범사업을 하고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1995년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요 사회복지. 그럼 보건하고 복지는 아니야.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요, 그렇게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고, 2006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말고 행안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같이 했어. 그럼 누가 선택이 된 거야? 사회복지사무소가 선택이 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채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도 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면서 2007년에 뭐예요? 읍면동 사무소가 뭘로 바뀌었죠? 동사무소가 뭘로 바뀌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죠. 자, 2007년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게 뭐예요? 2006년에 행안부에서 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기억하세요.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 그러는데요. 사통망,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구축이 되어집니다. 행복이음이 구축되어진다. 그리고 2012년에 기억하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디에요? 시군구에 있습니다. 자, 시군구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2012년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통합사례관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13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개통됩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플러스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탑재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리고 2016년에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2015년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16년 읍면동 시군구보다 더 작은 지역사회로 들어가면서 읍면동 단위의 복지 허브화 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 되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 공공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합니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보육이라든지 장기 요양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하게 되는데, 올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2021년 법안이 통과되어지면서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운영이 아니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도 올해 12월, 그렇죠? 엊그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공고도 다 했고, 직원 채용도 절반 정도는 이미 채용되어서 엊그제 개원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시범 운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19회. 여러분들 이렇게 연도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도를 암기하시면 정책이나 법제론과 매칭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1타 3피 이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구축됐다. 2012년은 뭐예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은 뭐예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자, 16년 이후에 뭐예요? 읍면동 복지허브와 읍면동 복지허브와에서 찻동이라 그러죠. 찾아가는 읍면동. 그래서 서울에서는 찻동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6년 18회 시험 보면 2016년에 읍면동은 복지 허브화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2010년에 만들어진다라는 것. 복지사업의 관리를 사업별 관리에서 이제 어떻게? 개인별 가구별로 기억하세요.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이 되어진다. 2010년부터 운영이 되어지고요. 공적 자료의 연계를 통해서 자,
그 전까지는 공적 자료가 없었어. 다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공적 자료의 연결 사업을 통해서 사업별로 상회했던 대상자 선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으로 출발해서 언제 바뀐다 그랬어요? 2014년에 사회보장정보까지 탑재되면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2013년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이음. 행복이음은 똑같은 거예요. 행복이음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 볼까요? 희망복지지원단 어디요? 시군구. 중요하죠? 시군구라는 것 기억하세요? 시군구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뭐예요? 통합사례관리망이다. 통합사례관리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복합적인 욕구. 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복합적인 욕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례관리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이건 사례관리야. 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공공과 민간. 자,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디예요? 시군구 안에 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사례관리는 누가 했냐면 전부 다 민간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있으면서 이걸 누가 공공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뭐예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공공과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뭐다?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 통합 사례관리망이 운영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활 대상자 등의 탈빈곤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2016년부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시군구.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디에다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다가 대상자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와 방문형 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체계 연계 협력하고요. 읍면동에는 누가 이 대상자를 차지해요? 그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상자도 발굴하고 또 서비스,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도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 가능했었던 건 뭐예요? 행복이음 복지자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 관리가 가능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5회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 주민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민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하고요.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얘기했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사통망에 뭐 플러스 했어요? 사회보장 정보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모든 정부의 부처라는 것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러한 모든 정부의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 가구별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도 이거였죠. 개인별, 가구별 복지 서비스 이력관리 그래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읍면동 복지허브라 그랬죠. 그래서 2014년에 시범사,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6년 읍면동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묶었어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 43개 읍면동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몇 개씩 묶고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요. 단독으로 하든지 권역별로 묶는지 어쨌든 권역별로 묶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지 서비스의 허브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권역, 어느 하나가 권역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복지 허브화의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맞춤형 복지팀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뭘 해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민간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한 민간 협력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또 대상은 누구였어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맞춤형 복지팀과 같이 매칭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5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2016년부터 여기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팀을 설치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고요. 사회서비스원 아까 2019년이라 그랬죠?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의 돌봄 서비스, 종합 재가 센터, 장기요양, 노인돌봄, 보육 등 직접 제공하여 누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의 소속은 뭐냐?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은 그 도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사회서비스 도 산하의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보통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고 이제는 누가?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아서 여기서 직접 사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있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험에 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왔다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만 알면 전담 공무원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암기하면 모든 과목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뭐? 사회복지 직렬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운영이 됩니다. 사회복지 직렬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디서 일을 하게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도와 시군구에만 일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어디도. 읍면동에도 일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어디도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 모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어떤 업무를 하죠?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직접 상담하죠. 그리고 뭐 서비스 연계도 할 수 있죠. 실태 조사도 하고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노인 복지 시설에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담 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 공공부조 할 수 있어요.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없죠? 사회보험이 없죠. 사회보험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회보험은 누구? 공단 업무예요. 공단의 업무 기억하시죠? 사회보험은 공단의 업무고, 그러니까 공공부조. 여러분들 읍면 동사무소 가면 공공부조, 그죠? 수급자 데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전담 공무원의 업무이지만 뭐는 사회보험에 관한 업무는 공단의 업무다라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역에도요, 시험에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연역이 뭐냐면 언제 최초로 배치했느냐라는 거죠. 1987년에 별정직,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니라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때는 호칭도 전문요원이에요.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으로서 전문요원으로 최초 배치됩니다. 언제? 87년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근거를 마련한 게 있어요. 1992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언제? 19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찾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다가 지금은 어떤 법으로 넘어갔죠? 2014년 12월에 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내용과 또 뭐가 들어갔죠? 맞아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내용이 새로운 법으로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빠져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별정직이었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문요원 있죠.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언제? 2000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연도 3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2014년 12월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쪽으로 법이 넘어왔다, 내용이 넘어왔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회 볼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 실태조사,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죠. 18회 볼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000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되었다. 맞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 언제예요? 1992년이다. 맞죠? 10회 볼까요? 1987년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최초로 배치가 되었다. 맞습니다. 10회 볼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하진 않았고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2.5점을 추가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급하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오늘 공부한 것을 통해서 1점을 높이겠다, 이러한 각오로 공부를 해주시면 보통 시험에 떨어지는 분이요 10점 이내의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20일 동안 그 10점을 올린다라고 그러한 각오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22일 날 시험 아주 즐겁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23일부터는 정말로 해피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